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늘은 계속 살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 자,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 양나래 변호사와 함께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에 있는 힘든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책까지 쓰셨어요. 네,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네. 변호사님,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요? 네. 이렇게 써있네요. 네네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 바로 이 질문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살지 이혼할지 고민할 때 이 정도로 이혼하는 게 맞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마땅히 알 창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양한 그런 사례들도 함께 수록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게 법정이 쟁점이 되니까 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편히 보실 수 있도록 한번 기재해봤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맞아요. 명절 이후에 어떻게 좀 이혼 건수가 늘어나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명절 그 자체 때문에 이혼한다기보다는 네.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이 명절에 기폭제가 폭발하는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가령 뭐 부부 사이에 뭐 당신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너무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었는데 아니 명절 때에도 아니 그쪽 집에 갔으면 우리 집에도 가고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던가. 그래서 그동안 있던 갈등이 좀 더 심화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양나래 변호사님은 네. 이혼하는 커플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상담도 엄청 많이 많이 해드리고 보죠. 네.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네. 좋은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 많이 보시고. 네. 죄송합니다만 아직 미혼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진 않습니까? 제가 9년 차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10년 차가 되는데 이혼 전문. 네, 전년 차 때에는 세상에 예. 영원한 사랑이란 없어. 아니 뭐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어차피 네. 이혼할 건데. 사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연차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그냥 여러 가지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이혼한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게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반드시 뭐 영원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덤으로 아무튼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뭐 무조건 행복하고 뭐 사랑이 영원하리라 이런 기대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마냥 뭐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없어서요. 저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혼하지 네. 않고 행복하게 그럼요.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이제 보셨던 경우 중에서 네. 가장 좀 경악스러웠던 이혼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저희가 자극적인 걸 여쭤보나? 사실 저는 최근에도 상담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뭔가 막 불륜을 해서 자극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누구나에게 있을 법한 일인데 벌어질 수 있는 일?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배우자가 나를 항상 무시하고 뭐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나의 자녀 때문이었어요. 그럼요, 내가 맞죠. 이혼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가 온전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맞기도 하고 배우자가 뭐 부정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배우자가 나한테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나를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이셨는데 나는 자녀를 위해서 참는다고 다 참았는데 자녀가 아빠가 나한테 하듯이 똑같이 엄마는 말지도 못해서 조용히 좀 해. 엄마는 내가 아빠랑 의논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뒤로 좀 빠져.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위해서 참았는데 결국 자녀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니까 내 삶의 이런 기반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드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어떤 사건보다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한 삶이라고 결정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그 자녀에게도 나중에는 결국 존중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당연히 뭐 누군가와 불륜을 했으면 너무 경합스럽죠.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 생활 열심히 해온 것들을 다 외면받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에 가장 마음 아팠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이혼을 하셨나요? 지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게 경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음. 이혼도 돈이 없으면 분리할 수 있다고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혼하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많이 들어간다는 게요. 변호사한테 선임료를 많이 줘야 돼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네. 자, 이혼 소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부부는 정말 절천지 원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령 나는 예. 가정주부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배우자가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아이 양육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면 이혼 소송이 진행된과 동시에 배우자가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며 양육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한테 내가 돈을 왜 줘야 돼? 나는 이제 남이니까 돈 하나도 안 줄 거야. 이러면서 정당하게 줘야 할 양육비마저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소송을 끝까지 완주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당장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식비도 써야 되고 병원비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돈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돈 하나도 안 주겠다 이래버리면 뭐 다행히도 주변에서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뭐 변호사 선임료 마련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다 이렇다 하더라도 소송 중간에 생활이 어려워서 이혼 소송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변호사님 그냥 저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으로 양보할 거 양보해가지고 그냥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게 빠르게 진행될 때가 1년 반이거든요.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네. 이 기간 동안 내가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아예 못 받아도 네.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대비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 꼭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보다 이 돈 때문에 소송을 시작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죠. 네. 돈, 또 시간. 네. 이게 또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네요. 물론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한다면 차라리 나은 일이기는 한데 네. 양날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 네. 이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네. 뭐 드라마 이름이 같기도 한데 네. 자, 사랑을 했는데 뭐 원치 않게 이제 전쟁까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네. 별별 돈과 관련된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요즘에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원만하게 잘 못 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요즘 뭐 주식, 코인, 뭐 부동산 투자 네. 이런 데에 관심들이 진짜 많잖아요. 뭐든지 투자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행복하죠? 네. 예. 그런데 가령 투자를 했는데 원치 않은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그때부터 갈등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때 이혼까지 가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나는 A라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내 배우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A라는 부동산이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내가 좀 더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사실 그렇다면 내가 몰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갑자기 막 그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손해가 극심해졌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제 나를 탓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때 망설였는데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손실된 거 다 당신 책임이고 나는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면서 다툼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손실 금액을 당신이 오롯이 부담해라 하면서 네, 그렇게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도 어떤 뭐 집을 이제 팔았는데 네. 팔고 나서 막 급등을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집값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네. 부부 사이의 갈등이 또 맞아. 심화되고. 네. 팔고 나서 모르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더 없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일로도 네. 이제 가정은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네. 자꾸 이게 막 겹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젊은 층에서는 어떤 식으로 또 분쟁이 있냐면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어찌되었던 투자를 의논해서 한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젊은 층은 아예 이 돈에 관한 그 개념 자체가 맞지 않아서 뭐 투자를 하기 전부터 그냥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여러 네.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가족들은 하나로 합해서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마 내고 당신 얼마는 생활비만 이렇게 모으고 나머지는 각자 따로따로. 관리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생활비를 모아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나는 정말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잘 굴리고 있는데 배우자는 뭐 자꾸 막 위험하게 뭐 코인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할 거면은 합치자 하는데 합치자고 해도 합치지도 않고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투자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 돈인데 당신이 왜 신경 쓰냐고 하고 이 공동재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면 이제 결혼 생활이 길게 가지 않을 때도 이혼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참 이게 유형이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혼할 때도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간혹 이제 전업주부 중에서는 남편의 경제력 때문에 참고 산다.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을까요? 그쵸. 많죠.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은 다음에 그냥 참고 살게요, 변호사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네. 사실 배우자한테 뭐 양육비를 받을 법률적인 권한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결혼 생활이 뭐 20년 넘었고 자녀가 다 성년이 됐고 이혼을 하려고 해. 그럼 기본적으로 나는 생활비는 받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산을 나눠서 그 재산 분할금만 가지고 노후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이혼을 하면 가난해집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가령 집이 뭐 30평대에 뭐 몇십억짜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나누면 그 반절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 반씩 해봐야 이제 5억씩인데 그럼 또 이제 작은 집이나 원치 않는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얼마고 이혼하게 되면 더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 생활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렇다면 지금 배우자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냥 사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이게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게 참 또 빠지지 않는 게 돈에 이어서 불륜입니다. 이게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불륜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 자체가 정말 많을까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 이게 시기의 유튜브라든지 차이일 뿐. 이런 데 보면 이제 자극적인 소재로 이게 정말 많이 다뤄지는데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도 정말 많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셔서 모르시는 그래요? 건데 사실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요. 네네네. 뭐 불륜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뭐 저도 뭐 다양한 사례를 뭐 방송도에서도 소개를 하고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너무 자극적이에요라고 하시지만 그보다 더 자극적인데 방송이라서 말을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불륜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사실 처음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이 상처가 계속 곪고 곪아서 어찌되었든 이 그 분쟁의 시초가 불륜에 대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이혼 사유가 이제 불륜인 경우로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몇 년 전에 그 간통죄가 네. 폐지됐잖아요. 네.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제 상대를 이제 처벌할 수는 없게 되는 건데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간통죄 음. 폐지 전후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굉장히 소송이 많아졌죠. 그래서 소송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소송이 진짜 많아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통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범죄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불륜 상대방을 하는 이 상간소송이 이혼을 하는 경우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도 만났어. 그러면 그 불륜 상대방한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유지하는 나름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이제 깨지는 분들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또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의 그 사건들이 좀 늘어났죠. 아하,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네. 그런 소송들.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귀책 사유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성격 차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에 알고 보니까 불륜이었어. 그러면 위자료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그런 그래서 케이스 있었나 본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나 너무 불행한 것 같고 결혼하니까 내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아. 제발 이혼 좀 해줘. 이렇게 너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알겠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그래 나도 이혼해줄게 하고 이혼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불륜을 하고 있어서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아하. 자, 가령 내가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그냥 향후 뭐 위자료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거 정하지 않고 그냥 협의 이혼 신청만 해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불륜을 알았을 때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거든요. 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협의혼 할 때에도 합의서를 작성하거든요.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눌 건지, 예. 애기 친권 양육권 어떻게 할 건지 하면서 거의 뭐 고정적으로 우리가 부재소 합의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합의 조항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신이랑 나랑 이 결혼 생활과 관련한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해.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불륜인 걸 알더라도 못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나도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은 들어. 근데 도대체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굳이 막 의심하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심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합의서는 신중히 작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서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정 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네. 외도를 했어. 음. 그러면 이게 참 이혼 사유나 귀책, 유책은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많네요. 예. 정말 너무 애매한 사유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불륜을 저질러서 피고가 돼가지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결혼 생활은 원래 깨져 있었고 불행했어요. 그래서 저가 불륜해가지고 깨진 게 아니고 원래 깨져 있었는데 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결혼 생활은 파탄나 있었다. 네. 그래서 만나거든요.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죠. 요즘 어떤 그 재벌의 이혼 소송이나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네요. 네, 비슷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그게 인정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설사 정말 가정이 깨져 있었다고 한들 예.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정리하고 만났어야죠. 서류상으로도 정리하고. 그럼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깨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 그만큼 나도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혼 생활이 깨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혼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런데 간혹 정말 예외적으로, 이건 정말 예외입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사례처럼 배우자한테 정말 폭행을 심각한 수준으로, 뭐 전체 1, 2주가 아니고 정말 5주, 6주 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예. 정말 인간으로서 존중도 못 받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배우자가 너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혹시 나 죽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로. 네네. 사실 그 정도로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나를 조력해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마음이 싹 텄다. 이 정도는 되면 그러면 이제 인정받을 수 그때는 있고. 이제 과거에 이미 결혼 생활이 깨져 있었다는 게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깨져 있었고 거의 뭐 대화 안 한 지 뭐 3달이 넘었어요. 깨져 있었으니까 딴 사람 만난 거예요. 이런 그 정도는 거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도 이제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라는 경우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이혼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양육권입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누가 키울 거냐뿐만이 아니라 이혼의 책임, 그러니까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가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 양육권에 관한 거는요. 철저하게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웠어. 여기저기 여러 명을 만나고 다녔어요. 하지만 평소에 아이하고 유대 관계는 아주 잘 형성되어 있고 네. 아이를 전담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내가 설사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이하고는 아주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키우는 게 더 좋다고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아이와의 관계, 향후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양육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책 배우자여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의사가 많이 존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이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도가 되려면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한 5, 6학년 정도까지 되면 아이들이 워낙 일찍 성숙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이가 이제 성장했는데 명확하게 누구와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아이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을 이제 얼핏 들으셔가지고 아이가 뭐 아직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인 경우에 가령 제가 이제 여자니까 엄마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있잖아, 너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랑 살면 안 돼. 엄마랑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 아이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아이를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정도 연령대의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는데 옆에서 막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혹은 니네 엄마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혼 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배우자들, 네. 뭐 배드파더스 막 이런 사이트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해가지고 뭐 급여 압류해서 우선순위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양육비 미지급하고 뭐 흔히 말하는 배째라 이렇게 한다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면허요? 면허 취소.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제재를 가해버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러면 출국 금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절차들을 다 했는데도
양육비 안 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벌금하고 벌금 납부하고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겨서 이전보다는 조금 실효성이 많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저는 고민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고 네. 개와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혼했을 때 이것도 양육권이라고 해야 되나? 반려동물은 누가 네. 데려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많죠. 반려동물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저는 저의 장점 중 하나가 의뢰인분들께 공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했구나 이거를 제가 고양이를 이제 키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반려묘를 키우기 전에 사건을 진행했던 것 중에 의뢰인분이 자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강아지만 한 마리 부부가 같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 다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마당에 누가 데려가서 키울 것인가 이게 분쟁이 엄청 컸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강아지를 어디다 숨긴 거예요. 제가 아내 측을 대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변호사님, 저는 우리 강아지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근데 숨기고 나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강아지를 절도했다고 쳐도, 절도가 인정된다고 쳐도 나중에 사실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그냥 분양비인데 사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분양비로도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의뢰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재산분할 포기할 테니까 강아지 데리고 오는 걸로 협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오, 그 정도예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완전 자식이네, 자식. 그때는 이 재산분할을 포기할 정도로 강아지가 그렇게 소중하나 했거든요. 저 지금 반성하잖아요. 제가 우리 고양이를 키우고 난 이후에는 이게 정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제 자식이 없고 그 동물을 키우면 가족이죠.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분쟁은 치열하게 있고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싸워드리는데 이게 그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네.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의사가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개와 고양이 하면 양쪽에서 이렇게 손뼉치고 불렀을 때 가는 쪽으로 갑니까? 어떻게 나눠요? 강아지, 고양이는 사실 동물이에요. 동물이니까 이제 동산이에요, 동산. 동산, 물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동산 할 때 동산. 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법적으로. 사실 저한테는 저희 고양이가 진짜 제 새끼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물건의 소유권을 나누듯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우리가 인식칩 같은 거 이제 해야 되잖아요. RFID 같은 거. 네, 그거 보호자로 누가 등록돼 있는지, 병원비를 누가 더 많이 부담했는지, 주로 이 아이들 케어를 누가 했는지 있잖아요. 사료를 누구 돈으로 샀는지 막 이런 거. 근데 병원. 그 우스갯소리가 너무 진짜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나의 소유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저희 고양이의 병원비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네. 평소에 동물병원 누가 데리고 갔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네. 제가 다 전담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한 발만 더 나가 볼게요. 왜 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면접 교섭이라고 하나요? 네, 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날 거야, 한 달에 한 번 어디서 만날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려동물도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동산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내가 일단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뺏기면 보고 싶어도 못 상대방이 봐요. 이 반려동물을 안 보여주면 영영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법률상 그냥 물건에 속하다 보니까 가령 제가 만약에 이 책이 제 소유예요. 근데 안 저한테 보여준다. 보여달라는데 안 보여준다. 그럼요. 방법 없는 거네. 방법 없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시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너무 반려동물에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설마 이걸로 이제 분쟁이 있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내가 데리고 온 다음에 소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에서 가령 양나래가 뭐 소유권을 갖습니다 땅땅땅 해도 그 상대방이 안 보여주겠다 이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안 보여준다고 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저 반려동물 제가 데려갔었는데요.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네요.
이래버리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복잡해지나요? 그 뭐 분양대금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혼하실 분들은 이제 개, 강아지, 네. 고양이부터 챙기시겠네요. 네. 제가 처음 들어봐서 신기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정말 그 반려동물 인구수가 늘어나가지고요. 그쵸. 엄청 큰 쟁점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이거는 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과 안 키우시는 분들 네. 공감하느냐 못하느냐 명확히 나뉠 부분 맞습니다. 같기도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졸혼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졸혼? 네, 네. 물론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졸혼은 법률상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개념이고 사실 일본 소설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졸혼이라는 약속을 했다고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법률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 법률상 정해져 있는 의무, 뭐 동거 의무, 부양 의무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졸혼한 다음에 아 내가 졸혼했으니까 뭐 이제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볼까 하는 것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혼 약속을 하고 네. 이성 친구를 사귀었으면 이게 불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졸혼이라는 것 자체가 결혼 생활은 유지해 우리는 법률상 부부 관계인 건데 네. 다만 그동안 우리 서로 가정 챙기고 막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좀 더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대전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사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두 분이 합의서 적는 거예요. 서로 사생활은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확약을 해도요? 네. 이게 법률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계약을 했다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부 사이에 서로 성적인 이런 성실 의무를 다하는 것은 네. 혼인제도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 한 문구 적었다고 해가지고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사전에 용인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면 부부 사이에 서로 향후 이 시점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속이 좀 뒤집혀지죠. 그렇죠. 네. 근데 뒤집어져가지고 만나지 마 이렇게 했으면 불륜인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내가 이걸 발견했어. 그런데 그래 우리 합의서 작성했었으니까 자유롭게 만나. 나도 다른 사람 만날게. 네. 이런 식으로 그 합의서 작성한 이후에도 결혼 생활에서 이제 서로 불륜을 하는 거를 아주 확정적으로 용인했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그래야 불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다양한 판례에서는 그냥 합의서 적었던 것만으로는 이거는 불륜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졸혼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른 이성을 편히 만나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졸혼하실 거면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게 그렇죠. 깔끔할 수 있겠네요.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조장하거나 뭐 네. 권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또 그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이혼 사유입니까? 성격 차이도? 성격 법률적으로도 차이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당신이랑 나랑 뭐 성격 맞아. 차이 안 맞아. 나는 되게 외향적인데 당신은 너무 내향적이야. 이 정도만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소송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유책 사유가 성격 때문에 소송하는 건 좀 그렇죠.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격 차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의 차이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결혼했으니까 내 가정을 더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네. 그런데 내 배우자는 나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족, 뭐 자기 부모님을 좀 더 중시 여기고 내 의견보다 부모님의 의견을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뭐 대화도 단절돼. 이러면 그때는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그 말만 듣고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이러기는 어렵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성격 차이가 문제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소송으로 이혼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사실 네. 이거는 종교적인 거는 결혼하기 전에 종교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슬픈 얘기죠. 왜 이렇게 오늘 한숨을 많이 쉬죠? 좀 슬픈 게 뭐냐면 가령 이거예요. 나는 무교고 내 배우자는 뭐 어떤 종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예. 연애하고 막 결혼하자고 할 때에는 나는 당신한테 종교 강요 안 할 거야. 난 당신을 존중해. 아, 우리 부모님도 당신한테 강요하지 않는댔어. 맞아, 그래서 맞아.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만약에 그 부모님 쪽에 편찮이 있어 이러면 네가 그 종교 생활을 안 해가지고 아픈 거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 전에는 뭐 아직 완전히 가족이 안 됐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가족이 됐다면 당신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에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는 마음의 정도가 달라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는 것과 현실이 되는 건 이제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음. 함께 할 결심 그리고 헤어질 자신이라고 하네요. 네.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헤어질 자신. 그런데 이제 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혹은 법원까지 갔다가 혹은 이제 숙려 기간 중에 네. 다시 재결합을 잘하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나요? 어때요? 사실은 이혼 소송 중간에 재결합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송까지 진입을 해버리면 맞아요. 왜냐하면 소송까지 갔다는 거는 와, 내가 내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 조건에 대해서 조율을 할 때 맞지 않으니까 위자료 얼마 할지 재산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 감정이 이미 깊이 상해 있습니다. 감정 그리고 싸움 되는 거죠 그냥. 예.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안 좋았던 기분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나한테 유리하고 상대한테 불리한 것만 강조해서 되니까. 엄청 부각시킬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보낸 서면을 딱 받는 순간 와, 올라오죠 이제. 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와, 진짜 와, 하면서 막 진짜 화가 막 이렇게 되면서 배신감도 느끼고. 오히려 더 전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 중간에 재결합이 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어찌되었던 이혼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협의 이혼 그 숙려 기간 중에 뭐 아이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본다던가 혹은 우리가 정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니까 진짜 이혼이 코앞에 왔네? 근데 그때 또 마음의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극복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소송의 경우보다. 네. 소송보다 이제 협의 이혼할 정도면 다시 네.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친구 선생님이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률상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없는 경우에 1개월, 4주가 아닙니다. 네. 그게 조금 현실과 다른 부분.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네. 이제 의뢰인들도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당연히 네. 이제 비용을 치르는 건데 네. 만약에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고 하게 되면은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한테 이혼 상담하러 오시면 바로 선임하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당일 사인하고 뭐 저 변호사님 선임하고 할 거야 이래도 저 무조건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혼은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마음이 막 수십 번 널뛰기를 하고 마음이. 그리고 내가 오늘 A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래 내가 이혼하는 게 맞겠지? 이랬는데 또 B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그래? 이 정도는 또 별거 아니야? 하면서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책 뒤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막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상담받고 해보면 뭔가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나도 유리하게 막 무조건 이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해버리면
소송 중간에 마음도 엄청 바뀌어서 소송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을 받은 이후에도 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고려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고 나는 진짜 이혼만이 내 인생이 답이다. 이런 정도의 확고한 결정이 섰을 때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면 중간에 그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돌아선다고 해도 당사자분이 행복한 게 훨씬 좋은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덕을 쌓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은 최후의 수단, 최후의 결정으로 생각하시라.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화해도 되시고 재결합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는 보면 일단 좋은데 그 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재결합하려면 양쪽 당사자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한쪽 배우자가 상처를 입어서 이혼을 결심을 했었다가 돌아가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또 그게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죠.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부정행위를 했던 배우자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뭐 배우자가 한 번씩 욱해가지고 화나서 소리 지를 수도 있죠. 당연히 그 부정행위를 목격했으면. 그럼 또 이제 그러면- 옛날 얘기 네. 꺼내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용서를 빌어야 돼?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또 재결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셔야 재결합을 할 수 있다. 네. 서로가 함께 노력을 네, 할 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부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이나 네. 서로 뭐 집안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시 재결합, 화해가 잘 될까요? 이런 경우는 그 배우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중간에 그 재결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고부 갈등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던 아내가 남편의 노력으로 소송 취하를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 경우는 진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맨날 막 너는 뭐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났냐 하면서 너무 비하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내가 반찬 가져다 준 거를 너 먹으라고 줬냐 우리 아들 먹으라고 줬지 너는 왜 이렇게 볼 때마다 살이 찌냐 이런 식으로 되게 거의 뭐 인격 모독 수준의 얘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에이 우리 엄마 나이 많아서 그렇잖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 얘기할 창구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이럴 거면 왜 이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 상처만 입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은 너무나 이제 아내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미래에 챙겨야 될 내 가족은 우리 아내와 자녀구나 이걸 좀 깨닫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조율하고 어필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물론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섭섭하실 수 있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화해가 좀 빠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섭섭한 소리를 하면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말씀 너무 섭섭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며느리가 하면 저것이 막 이렇게 될 것이 아들이 엄마 이런 얘기 섭섭해.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 나 이런 얘기 나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엄마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새끼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풀어질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말도 좀 예쁘게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부족한 부분을 콕 집어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서로가 그 중간에서 조율자의 맞아.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이퀄라이저가 서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이제 가정을 이뤘다면 네. 그거는 다른 가정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주실 필요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맞아요. 이혼하길 정말 차라리 잘했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혼한 게 이런 케이스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할 테고요. 네.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 부부 사이가 정말 좋지 않고 거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그냥 같은 집에 살면서 생사만 확인하는 정도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혼 소송 하려면 혹은 이혼을 하려면 이 과정들이 절차도. 껄끄럽고 한데 그냥 말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막 그냥 이런 거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이미 이대로 익숙해졌고 왜 이혼을 하나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한 20년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까지 사냐. 내가 빨리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싶어서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쌓이고 어찌됐든 생사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결혼 시간을 공유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꼭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그런데 당사자분들은 억울해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배우자는 진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만 생활하고 나한테 생활비 한 푼도 준 적 없고 내 재산은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거 그냥 오로지 내 건데 제가 이걸 떼줘야 된다고요? 하면서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이 시간에 비례해서 배우자의 그 기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무의미하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데 그냥 이 이혼이라는 절차가 껄끄러워서 미루고 있다면 나중에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지금 이만큼만 떼어주고 이혼하는 게 천만다행이었네요. 제가 지금이라도 이혼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정도 떼어주는 거지 그냥 이대로 계속 생활했다면 그냥 재산 반절 퉁 다 떼어줄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이 답은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부부로서의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걸 어느 정도는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렇죠. 이혼을 하거나 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집안보다는 네. 또 그 이혼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산다 이런 분들도 많았던 건데 네. 현실이 되었을 때 상처를 좀 덜 주기 위해서 부부가 어떤 걸 좀 명심해야 될까요? 자녀는 정말 예민하고 엄청 감정적으로 약자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툼이 있잖아요. 네. 아이는 그걸 진짜 그 강도를 뭐 100배, 1000배 이상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도 아이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서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어서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질은 우리가 서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건데 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애를 숨겨놓고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면접 교섭을 못하게 해주고 혼자 꽁꽁 숨겨놓고 키워야 양육권의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에 엄마 또는 아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육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에 빠져서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이한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혹은 니네 아빠 혹은 니네 엄마랑 만나고 오면 엄마 진짜 기분 안 좋아. 아빠는 진짜 별로야. 이런 식으로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행동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요, 너무 이제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크니까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상대방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양육권을 확보했으니까 면접교섭은 무조건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배우자가 미우니까 안 아이하고 못 만나게 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심에. 근데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너무 그렇게 아이 면접 교섭을 차단해 버리면요,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상대방이 강하게 주장하면 양육권에서 분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아이들은 감정적인 약자다. 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싸워서도 안 되는 거고 혹여나 그렇게 또 실수를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심쿵 한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양날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양날의 변호사님이 직접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오랜 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셨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것은 정말 옳은 결정일 거예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 문구로 선택했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저희가 항상 마무리를 하는데 네.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쓰셨어요? 사실은 이혼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혹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정을 못하고 휩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제 또 결정했다면 그게 이혼이든 다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든 정말 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뭐 좋고 나쁨으로 우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이제 사정이 있는 거고 불가피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또 드라마나 유튜브에서 흥미 중심으로 이혼을 다루게 되는데 물론 네. 이제 저희도 중간에 좀 웃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혼은 최후의 수단, 그럼요. 최후의 결정이라는 건 또 이제 무겁게 우리가 또 네.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양날의 변호사의 이혼 상담소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